국민들이여, 나는 죄 없이 죽는다. 당시 국민들은 이 루이 16세가 무죄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프랑스는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근도 기근이 없고 수많은 재정 적자에 물가는 폭등하고 하루 종일 일해도 빵 한 조각밖에 얻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때보다도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했던 시기였죠. 하지만 당시 루이 16세는 유약했고요. 리더십도 없었고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지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도망치기 바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에게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단도대에 대해서 그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랑스 혁명의 가장 큰 유산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인구가 6,6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더 많죠. 그리고 EU를 주도하는 국가입니다. 독일과 함께. 그리고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5개 상임 이사국 중에 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프랑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프랑스 혁명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인들한테 아주 큰 유산을 남겨주었기 때문이죠. 그 나라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국기와 그 나라의 국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랑스의 국기를 삼색기, 발음이 조금 강하죠. 삼색기 또는 라 트리콜로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3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 국민 총사령관 이름이 라파에트입니다. 이 라파에트가 시민들한테 요 3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모자를 나누어 준 데서 삼색기가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란색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흰색은 평등을 상징하죠. 그리고 붉은색은 우애, 박애를 위해서 흘린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인들이 이 3가지 색깔 중에서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무슨 색깔일까요? 바로 파란색입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파란색. 프랑스 남자들이 특히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이십니까? 2024년도에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의 모습인데요.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죠. 이 파란색을 좋아하는 국민 정서도 역시 프랑스 혁명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이 프랑스의 삼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식민지를 경영했던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도 삼색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혁명 정신이 담겨 있는 삼색기가 주변국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되겠죠. 또 정체성을 알려주는 국가가 있죠. 애국가입니다. 프랑스의 국가를 라 마르세이즈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혁명이 끝난 7월 14일 공식 국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가장 호전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가사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라 마르세이즈, 마르세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혁명이 주변 국가로 파급되는 것을 주변국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군대를 보냈거든요. 그러면 프랑스 국민들은 싸워야 되겠죠. 프랑스 남부에 있는 도시 마르세유에서 의용군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의용군들이 불렀던 군가가 오늘날의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이즈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프랑스 국가를 불러보지는 못하겠고요. 가사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사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자, 조국의 자녀들아, 영광의 날이 완도라. 우리에 맞서 저 폭군의 피 묻은 깃발이 올랐도다. 들리는가? 저 들판에서 고함치는 흉폭한 적들의 소리가. 그들이 턱 밑까지 다가오고 있다. 그대들의 처자식의 목을 베러. 무장하라 시민들이여, 대오를 갖추라. 전진 전진, 저 더러운 피가 우리의 박고랑을 적시도록. 정말 놀라운 가사죠. 아마 이 가사를 들으면서 두 주먹을 불끈 질 정도의 분노, 그리고 적을 내가 물리쳐야 되겠다라는 결의, 용기가 생겨났을 겁니다. 당시 시대상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 국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 프랑스 파리를 여행해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파리의 개선문, 샤를 드골 광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죠. 바로 방사형으로 쫙 뻗어 있는 12개의 도로입니다. 중앙에 있는 파리의 개선문을 중심으로 12개의 도로가 쫙 뻗어 있죠. 이 파리 도시 계획이 바로 나폴레옹 3세 때 만들어졌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 파리를 개조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바로 반정부 시위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압할 것인가, 그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만 남작한테 시켜가지고 파리를 개조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죠. 12개의 도로를 자세히 보시면요, 어느 한쪽에서 시위대가 몰려온다면 이 중앙에 있는 개선문에서 그 시위대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효과적으로 재빠르게 진압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프랑스는 혁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시위도 현재까지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을까? 당시 정부에 고심이 담겨 있는 개조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주 쓰는 표현들이죠. 정치 세력을 말할 때 좌파, 우파, 이것도 역시 프랑스 혁명 때 등장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국민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혁명파가 있고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가 있겠죠. 혁명파는 국민의회 의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당시 왕실을 지지하는 왕당파는 이 의장석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 왕당파를 혁명파가 타도하고 난 다음에 혁명파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깁니다. 온건 혁명파였던 지롱드파가 있고요, 급진 혁명파였던 자쿠뱅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급진적인 자쿠뱅파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의장석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약간 온건했던 지롱드파는 의장석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위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도 잘 쓰고 있는 이 좌파 우파는 프랑스 혁명 때 생겨났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혁명의 배경은 뭐가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앙시앙 레짐, 바로 구제도에 묻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부당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제도가 앙시앙 레짐인 겁니다. 제일 밑에 아주 불쌍하고 힘없는 나약한 노인이 두 사람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성직자고요, 뒤에 있는 사람은 귀족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한 손에 지팡이가 아니라 농기구인 쟁기를 들고 있습니다. 평민이 귀족과 성직자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앙시앙 레짐입니다. 그러면 이 앙시앙 레짐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랑스의 신분 제도를 알아야지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하나하나 이해할 수가 있을 건데요. 제1신분은 성직자입니다. 제2신분은 귀족이고 제3신분은 노동자, 농민, 그리고 상인으로 구성된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 1신분과 2신분은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를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층이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면서 대지주 그리고 고위공직을 독점하면서 사회의 지도층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3신분이었던 노동자, 농민, 상인들의 상태 어떤 모습일까요?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조그만 농사를 지었습니다.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세금을 낼까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11조부터 먼저 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봉건 귀족한테 또 떼이게 되죠. 그리고 또 왕실에, 정부에 또 세금을 2중, 3중으로 계속 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3신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위공직 진출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용이하게 피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합리합니까? 부조리합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앙시앙 레짐이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중세 천년 이래로 계속 지속되어 왔던 앙시앙 레짐이 왜 이 당시에 시민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 이전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시민들을 깨어나게 만들었던 사상, 그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상이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이 계몽주의가 18세기 때 프랑스 전역을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몽주의는 과연 무엇인가? 우선 이 계몽 사상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이성이에요.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성적 판단과 비판적 분석을 통해서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사회의 개선과 변화를 도모하는 사상, 이게 바로 계몽 사상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자면 시민들의 무지몽매함을 깨어나게 만들어준 사상이 바로 계몽 사상입니다. 이 계몽 사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했던 철학자 한 분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이마누엘 칸트입니다. 이 칸트는 계몽이라는 빛은 편견이나 다른 사람의 지도에 의한 왜곡 없이 자신의 이성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만든 미성숙으로부터 해방되게 만드는 것. 정말 멋진 정의 아닙니까? 이성을 사용해서 자신이 만든 미성숙으로부터 해방되게 만드는 것. 이게 칸트의 정의였습니다. 프랑스 시민들은 자신이 만든 이 미성숙으로부터 점점 해방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계몽주의를 프랑스에 확산시켰던 두 계몽주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볼테르 그리고 루소죠. 오늘 저는 이 볼테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평상시 음료는 어떤 음료입니까? 어떤 음료를 주로 마시죠? 커피를 많이 마시죠. 아무리 마셔도 우리는 서너 잔밖에 마시지 못합니다. 당시 볼테르는 어느 정도 마셨다고요? 하루에 4, 50잔 정도의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완전 카페인에 중독되었던 인물이죠. 이 카페인의 힘이 바로 각성이죠. 이성의 힘입니다. 볼테르는 어디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커피를 많이 마셨냐 하면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파리에서 가장 먼저 개업했던 카페가 있습니다. 르 프로코프예요. 계몽주의자들이 아주 즐겨 찾던 카페입니다. 이 카페에는 아직까지 볼테르가 당시에 즐겨 앉았던 테이블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리에 여행을 가시면 이 르 프로코프를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귀족들은 살롱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마시면서 아주 품격 있게 격조 있게 우아한 말, 그런 말만 했던 곳이 살롱이었다면 이 카페에서는 이런 각성의 힘, 이성의 힘을 가진 계몽주의자들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당시 정부를 굉장히 많이 비판했다는 거죠. 그리고 왕실 뒷담화가 오고 가고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가장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프랑스 혁명을 알기 위해서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당시에 루이 오기스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프랑스 왕자고요. 아니, 당시에는 왕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루이 15세가 당시의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오스트리아의 여제죠.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왕녀입니다.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정략 결혼을 추진했던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역사를 다시 살펴보시면요. 프랑스의 왕자들의 이름은 보통 루이입니다.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이죠.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출신들, 왕녀들의 이름은 보통 마리아가 다 들어갑니다. 마리아, 엄마도 마리아 테레지아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역사를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 두 사람의 성정을 재미있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루이 오기스트, 당시 14살이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살 더 많죠. 15살이었습니다. 이 루이 오기스트는 성격이 정말 내성적이고 소심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눈 맞히는 곳조차 피할 정도로 굉장히 소심했던 인물이 루이 오거스트입니다.
부끄러운 왕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사람들한테 낯서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대장간이고 창고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간이나 창고에서 뭘 했겠어요? 자물쇠를 만든다거나 돌을 다듬는다든가, 요즘에 태어났으면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든지 벤처 창업자가 될 정도로 뭔가 만드는 거, 새로운 물건을 창조해내는 거, 여기에 굉장히 자질을 보였던 인물이 루이 오거스트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른쪽에 있는 마리 앙뚜아네트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죠. 단점이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주걱턱이었죠. 그 주걱턱 빼고는 진짜 완벽한 외모를 갖추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금발이었고요. 눈동자의 색깔은 청회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근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쳐다봅니까? 눈을 이렇게 뜨고 물건을 응시하죠. 그때 그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집중력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산만했다는 거죠. 공부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프랑스 왕실로 시집 보내기 전에 프랑스의 법도와 예절, 그리고 프랑스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읽고 쓰기가 힘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왕실에 와서 왕비의 역할을 하는데 이 어눌한 프랑스어도 프랑스 국민들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죠. 그녀는 프랑스 국민들한테 이렇게 불렸습니다. 적자부인, 오스트리아 암캐, 오스트리아 계집,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매도당했습니다. 굉장히 적대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적대국가 오스트리아에서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더욱더 싫어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결혼 7년 동안 후계자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예요, 여러분. 이 남편이었던 루이 오기스트, 훗날 루이 16세가 되죠.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너무나 소심했다는 거죠. 너무나 내성적이었다는 거죠. 뭔가 적극적이고 터프하고 남성적이지 못하고. 근데 당시 이 프랑스의 부르봉 왕실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은 왕과 왕비가 첫날 밤을 지낼 때, 그리고 부부가 합방을 할 때 공개된 장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이 남편 루이 오기스트는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아, 소심해. 그러니까 7년 동안 후계자가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7년 동안 후계자가 탄생하지 못했던 모든 이유를 당시 프랑스 국민들은 마리 앙뚜아네트, 이 왕비한테서 찾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 8년 만에 드디어 첫 딸을 낳았다는 거죠. 마리 앙뚜아네트도 프랑스 국민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이미지를 조금 좋게 포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탄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인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를 미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르네상스의 화가 라파엘로의 성모상의 분위기와 굉장히 흡사할 겁니다. 왕비가 중앙에 앉아 있고요. 양쪽에는 그녀의 자녀들이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엄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비어있는 요람이 보일 겁니다. 이 그림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리 앙뚜아네트의 막내딸 소피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요람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신의 이 나쁜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조금 더 좋게 포장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두고 이 루이 16세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루이 오기스트가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몸집이 굉장히 좋죠. 앞서 제가 14살 때의 루이 오기스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모습도 솔직히 말해서 뽀샵을 한, 그러니까 얼굴을 뽀샵한 게 아니고 몸매를 뽀샵을 했습니다. 원래 모습은 이런 풍채 좋은 정말 마음씨가 넉넉한 이런 중년 아저씨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루이 16세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던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이 뭐냐 하면 부채입니다. 엄청난 재정 적자. 당시에 프랑스는 재정 위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근에 프랑스는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 직전이었다면 당연히 왕실 재정 위기도 심각했겠죠.
루이 14세 때부터 이어져 오는 수많은 전쟁들이 루이 16세 때 와서 이런 크나큰 재정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루이 16세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을 더 받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3신분은 지금까지 세금을 혼자서 다 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았던 1신분, 2신분에게 과세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프랑스의 당시 의회를 삼부회라고 합니다. 이 삼부회는 175년 동안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정 위기가 삼부회를 소집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1신분하고 2신분, 그동안에 수많은 기득권을 누렸던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당연히 반발을 합니다. 표결을 해야 되겠죠. 이 표결 방식을 두고 1신분, 2신분이 한편이 되고 또 3신분이 서로의 표결 방식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1신분, 2신분이 주장하는 표결 방식은 기존에 있었던 신분제 표결 방식입니다. 그러면 2대1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3신분은 어떻게 주장했냐 하면 1인 1표제, 머릿수 표결을 주장했습니다. 수적으로 봤을 때 제3신분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이 표결 방식을 두고 신분 간에 극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3신분은 집회를 열고 스스로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민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국민의회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루이 16세는 회의장을 봉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제3신분은 그 회의장을 빠져나와서 그 옆에 있는 테니스 코트로 가게 되죠. 여기에서 그 유명한 테니스 코트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 테니스 코트 선언에서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 라면서 그들은 혁명의 불길을 꽃피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 테니스 코트 선언은 절대 왕권의 종말과 주권 재민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789년 7월 14일. 이 7월 14일은 현재 프랑스에서 혁명 기념일로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꼽고 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 왜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으로 쳐들어갔을까요? 당시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소총이었습니다. 소총 3만 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총만 있을 뿐이지 탄약이 없었다는 겁니다. 탄약을 보관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바스티유 감옥,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스티유 감옥은 당시 절대 왕정, 프랑스 구체제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 왕정에 저항했던 정치범들이 바스티유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탄약도 없었고요. 정치범도 없었습니다. 고작 잡범 7명이 이 감옥에 수용되어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 바스티유 감옥을 시민들이 습격했다는 소식이 프랑스 전역으로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혁명의 불길은 이제는 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스티유 감옥은 현재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바스티유 감옥이 있던 자리에 현재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의 외관을 자세히 보시면 왠지 요새나 성벽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랑스로 여행 가실 때 이 오페라 극장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회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국민의회에서 정말 중요한 권리선언을 발표합니다. 인권과 시민의 권리선언, 우리가 줄여서 인권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감히 이 인권선언을 구제도의 사망증명서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서 자유로운 존재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제17조, 재산권은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뭔가 가슴이 좀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18세기 때 드디어 인간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인권선언을 루이 16세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물가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물가 폭등에 직격탄을 맞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물가가 폭등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은 주부입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여성 시위의 시작이 되는 베르사유 행진이 이때 있었다는 거죠. 1789년 10월 5일에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의 시위가 담긴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여성들의 시위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베르사유 행진에 남성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들은 여장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장을 한 남성 한 명이 시위에 합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여장을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당시 시위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남성들의 시위는 정부에서 아주 강경하게 진압을 했다는 거죠.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시위는 하고 싶은데 진압은 무서워. 그래서 여성들의 모습을 하고 시위에 합류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베르사유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에는 왕과 왕비가 있었겠죠. 근위병들을 죽이고 왕비의 침실로 이 시위대가 뛰어듭니다. 그리고 왕과 왕비를 납치해서 베르사유에서 파리로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왕과 왕비를 납치해서 베르사유에서 파리의 틸르리 궁으로 데리고 오는데요. 이 파리 틸르리 궁에서 국왕대회는 갇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감시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을 탈출해야 되겠다. 그들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친정이 있는 곳이니까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왕과 왕비가 실수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떠나야 됐는데 짐을 주섬주섬 사다 보니까 엄청나게 짐의 양도 많아졌고 시간도 지체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행렬의 인원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 행렬의 규모가 누가 봐도 왕과 왕비의 행렬이었다는 거죠.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스트리아의 접경 지역이었던 바렌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바렌 도주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국왕으로서 권위와 신뢰를 잃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렌에서 이들은 어떻게 들켰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우연하게 들키게 됐는데요. 이 호기심 많은 루이 16세가 마차 안에 가만히 있었으면 되었을 텐데 궁금해서 창문 밖을 빼꼼히 내다보았다는 거죠. 당시에 여권 검사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여권 검사를 하는 장면을 그 옆에 있던 우체국장이 보았다는 거죠. 우체국장이 그 루이 16세를 보고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인데 어디서 봤더라? 맞아. 어디에서 봤을까요? 당시 프랑스 주화 있죠. 이 주화에 루이 16세가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 주화와 빼꼼히 내다보는 그 루이 16세를 서로 비교하는 순간 왕이다. 지금 왕이 도망가고 있구나. 왕이 우리를 버리고 적국인 오스트리아로 도망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챘다는 거죠. 왕이 우리를 버렸다. 이런 소리가 바렌이라는 작은 도시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이들을 버리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 도망가다가 잡혔던 루이 16세 일가는 탕플 기사단 옛 건물에 갇히게 됐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건물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가 오스트리아로 향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 오스트리아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이기도 하죠. 당시 이 신성 로마 제국을 이끌어갔던 레오폴트 2세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오빠였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오빠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오빠는 자기 여동생을 구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바렌에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붙잡혔다라는 것을 오빠가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했죠. 그래서 이 레오폴트 2세는 프로이센과 함께 필리츠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선언이 뭐냐 하면 프랑스 왕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는 혁명에 개입할 것이다. 이 말은 군사적 개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사적 개입이라는 것은 전쟁도 불사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레오폴트 2세의 강경한 대응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생명을 더욱더 단축시켰죠. 두 사람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 재판장에서 공포 정치, 혁명파를 이끌었던 로베스피에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무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를 무죄라고 선언하는 순간 혁명이 유죄가 된다. 왕을 죽여야 한다. 혁명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이 16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두대에 오르기 전 루이 16세의 모습인데요. 이 루이 16세는 죽기 전에 시민들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국민들이여, 나는 죄 없이 죽는다. 당시 국민들은 이 루이 16세가 무죄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프랑스는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근도 기근이었고 수많은 재정 적자에 물가는 폭등하고 하루 종일 일해도 빵 한 조각밖에 얻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때보다도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했던 시기였죠. 하지만 당시 루이 16세는 유약했고요. 리더십도 없었고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지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도망치기 바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에게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단두대에서 그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목이 잘리기 전에 혁명 광장에서 군악대가 크게 북을 두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북소리와 함께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역사에서 이렇게 한 나라를 이끌어가던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프랑스라는 대국을 이끌어갔던 왕이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드디어 프랑스는 왕정이 아니라 왕이 없는 공화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명이 남아있죠.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역시 루이 16세의 뒤를 이어서 단두대로 가게 되는데요. 이 단두대로 가기 전에 수레에 탄 마리 앙뚜아네트의 모습을 당시 화가 다비드가 그린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굉장히 아름다웠던 왕비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죠. 그리고 그녀의 긴 머리는 싹둑 잘려 있습니다. 왜요? 단두대에서 처형을 하려면 이 긴 머리카락이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사형 전에 잘랐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에게 쥐어진 제목입니다. 반역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군대를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위기에 빠뜨렸다. 사치가 프랑스의 재정을 엄청나게 낭비했다. 백성들을 기만했다. 왕을 성적으로 가스라이팅했다. 그리고 근친상간. 근친상간의 대상은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있어 죽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녀도 9개월 뒤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했던 사형 도구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형 도구를 단두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단두대를 고안했던 기요틴 의사입니다. 이 의사 기요틴의 이름을 따서 기요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기요틴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죽음의 평등을 가져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왕과 왕비도 기요틴으로 죽었고요. 당시에 이 혼란한 상황에서 약탈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수많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형병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15,000명 정도가 단두대에서 사라졌습니다. 평민도 1신분, 2신분, 3신분도 전부 다 단두대로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다른 거는 몰라도 죽음만은 평등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인민의 면도날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아까 이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지도자, 제가 로베스피에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로베스피에르도 결국 루이 16세가 죽고 난 1년 뒤에 단두대로 사라집니다. 혁명의 종말,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794년 7월 27일입니다. 워낙 공포 정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시민들도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 혼란을 잠재울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때 프랑스인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웠던 인물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종결자, 상속자죠. 상속자라고 했을 때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폴레옹의 가장 큰 업적을 저는 감히 이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프랑스 혁명 정신을 그대로 명문화시켰습니다. 36개의 법률이 이 법전에 담겨 있고요. 2281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폴레옹 민법전에 프랑스 혁명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담겨 있냐면 아까 봉건적 특권을 누렸던 신분들이 있습니다. 1신분과 2신분이죠. 1신분과 2신분은 이 봉건적 특권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명시를 했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문구도 이 나폴레옹 민법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나폴레옹 민법전을 만들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프랑스 혁명의 계승자,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또 하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정치에 처음으로 반영하게 된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이 우리에게 그리고 프랑스인들한테 남겨준 큰 유산, 똘레랑스입니다. 아마 똘레랑스라는 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과거에 신교, 기독교죠. 그리고 구교, 카톨릭에 엄청난 대립을 했습니다. 프랑스 왕 중에서 앙리 4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앙리 4세가 신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교도에 의해서 앙리 4세는 처참하게 피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루이 14세는 신교도를 엄청나게 탄압했습니다. 수십만 명을 처형하거나 국외로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신교와 구교도의 갈등이 늘 존재하고 있었고요. 1789년에 생겨났던 이 프랑스 혁명뿐만이 아니라 1830년에 7월 혁명, 그리고 1848년에 2월 혁명. 프랑스는 늘 혁명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 혁명을 반대하는 사람이 늘 혼재되어 있었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프랑스인들이 깨달았던 교훈이 바로 똘레랑스입니다. 관용의 정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건데요. 이 똘레랑스를 프랑스 정신으로 만들었던 인물이 계몽주의자 볼테르입니다. 볼테르의 아주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똘레랑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와 다른 신앙과 사상, 행동 방식을 가진 사람의 생각과 신념 또한 소중하다. 그것을 존중하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나의 신념, 나의 사고, 나의 사상, 나의 행동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신념, 사상도 소중하다는 거죠. 하지만 볼테르는 계몽사상가입니다. 계몽사상가들은 뭘로 생각합니까? 이성으로 생각하죠. 여기에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이성에 따른 합리성을 가지고 있을 때 존중한다는 거죠. 무조건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뉴스 이런 거 존중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합리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유산은 똘레랑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정신, 똘레랑스 아닐까요? 다 같이 똘레랑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똘레랑스!